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효를 주제로 4번째 만났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해서 효를 어떻게 해서 우리 삶의 에너지로 만들고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을까? 대안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또 그 대안으로 발현해낼 수 있을까? 이건 없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로 효경이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내용을 방대한 분량을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분류를 좀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치자에 당신은 치자라고 하는 게 천자나 제후나 또 뭐 관리사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였지만 지금의 치자는 용어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윗사람이 또 사회적인 신분이든 위치든 위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윗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한 효, 건강한 사랑 이러한 그게 싹 텄을 때 아름다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경제적 부강함에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우리도 부탄처럼 행복지수가 97%쯤 높아진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아마 뭐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겠죠.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사랑을 밖으로 쓰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이와 같이 고취시키고 고양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한테는 이럴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 가면은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해야 돼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뒤지지 않으려니까 뭐 옛날처럼 정년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일정하게 없습니다. 현 사회는. 이러한 각박한 현 사회를 살다가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도태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어요. 그 눈 돌릴 틈이 없이 이렇게 각박하고 힘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정말로 에너지가 되고 정말 산소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가정입니다. 내가 정말로 건강하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죠. 만약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지치면 일어나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굳건해야 됩니다. 가정이 사랑의 온실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야말로 행복 에너지가 솟아올라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역할로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엄마 아버지만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일원이 됐을 때 하나로서 똘똘 뭉쳤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착해라. 야, 너 착해야 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착하라고 늘 얘기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학교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 너 1등 해. 너 지지 마.
친구들한테 우연히 맞고 오면 야, 너 왜 맞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부모님의 교육이 일관되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건 바로 뭐예요? 사랑을 펴는 방법이 미숙한 겁니다. 그건. 1등은 우리 학교에서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다 열등한가요? 아닙니다. 유태인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요, 가정에서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늘 살펴본답니다.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할까? 내 아이는 노래를 잘하는가? 아니면 내 아이가 정말 춤을 잘 추는가? 아니면 내 아이는 남을 잘 웃기는가?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 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내 아이는 무엇을 잘하는가를 계속 관찰한대요. 또 여기도 지금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내 아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꿈꾸는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무엇을 꿈꾸는가를 부모님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 아이가 정말로 어린 시절에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 랜디 포시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그 이슈가 돼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봤을 거예요. 지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랜디 포시라고 하는 이 대학 교수는 어린 시절에 꿈꿨던 그것들을 실현해 가는 것을 성공으로 삶았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성장해 가는데, 내가 암이 걸려서 내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 꿈을 내 아이가 꿈꾸는 것들을 내가 지켜봐주고 너의 꿈을 부추겨주지 못하는 거를 정말 안타까워해서 대부분의 마지막 강의라고 이 제목을 딱 들으면 어때요? 떠나기 전에 뭔가 뭐 비장한 말을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행복한 순간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하나하나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첫 강의 때 제가 에이미 뮬린스라고 하는 그 신경성 섬유종을 알아서 양다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이 영상을 봤었습니다. 또 한 팔이 없는, 우리 사회에 가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비록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하나하나가 가장 존귀한, 그야말로 이 존귀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이 모두의 기저를 이루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저를 이루는 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의식주가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죠. 이곳에서 제가 미국에 방학 동안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곳은 우리나라처럼 퇴근이 좀 이르더라고요. 근데 퇴근하고 우리나라처럼 뭐 어디 모여서 술 한잔 하자 이러는 문화 자체가 없답니다. 당연히 퇴근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면서 어떤 아빠의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빠가 퇴근을 해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되잖아요. 5시, 6시. 퇴근 시간이 돼서 회사의 문 밖을 나오면서 자기는 또 다른 출근을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또 다른 출근을 한다. 나는 무슨 의미겠어요? 집에 가면 아내가 들어서자마자 바가지 긁어요. 뭐가 어떠고 그냥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빠한테 뭘 요구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요즘하고는,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서 어쩌냐면 아빠들이 뭐 놀아줘야 된다, 아빠들이 뭘 해줘야 된다, 아빠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그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회사 문 밖을 나오면서 또 다른 출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집에를 조금 미루고 늦게 들어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기회만 되면 밖에서 소주 한잔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와 그 행복하게 그걸 휴식을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다른 출근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어쩌면 우리 지금 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아빠들의 고충이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정신과 신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야말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 해야 되고 내가 열정을 품고 내 미래를 꿈꿔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라 해야 됩니다. 가정은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생기와 활기를 가정에서 찾아야죠. 그거를 만드는 보고를 엄마 아빠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래서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손하고 자식은 효도하는 이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아름다움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일탈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경에서 보면은 효경의 서인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효경에서 보면 서인장입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은 천지도를 써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천지도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천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때요? 봄인 듯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는 사계절이 없이 그냥 계속 겨울인 나라도 있고 계속 여름인 나라도 있고. 근데 우리는 참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해보면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중에 만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명문대를 졸업하고 음대를 졸업하고 바이올린 부인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더라고요. 갔는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바이올린하고 엄마는 피아노를 하는데 사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영특한 거예요. 음악적으로. 그래가지고 3살, 4살 때부터 그 음악을 하는 그 서클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는 공부하러 갔는데 여기서 석사를 마치고 거기 가서 박사를 하러 갔는데 내가 공부하면서 아이 어떻게 가르쳐요? 아이 뒷바라지를. 미국은 굉장히 학비가 비쌉니다. 특히 뉴욕.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재능이 뛰어난데 아이를 가르치려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공부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아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봤는데 엄마 아빠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음악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음악인들이 이와 같이 인정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조성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아주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었죠. 우리나라에서 배웠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너무 분명하죠. 분명해가지고 봄이 온 듯 하면은 그 아름다운 얼음을 깨고 매화들이 피고 또 진달래가 피고
그 봄이 와가지고 잎들이 푸릇푸릇 이렇게 잎들이 돋고, 여름이 되면은 녹음이 우거져가지고 이렇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때요? 단풍이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단풍을 피웁니다. 그 가을이 가면 어때요? 찬바람이 불고 하얀 눈이 내리고. 이 계절이 천지 자연의 이치가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에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러한 예술적 감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노래 한 가락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천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외국에 뒤지는 것 같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 그 유명한 대학에 가서 보니까, 아, 나는 자연이 준 아름다운 감성을 저절로 이와 같이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천지 자연만 과연, 여기 보면은 지금 하늘의 도를 내가 써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도를 내가 써라. 그럼 하늘의 도는 아까 사계절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도죠.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만, 천지 자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도 바로 하늘의 도를 우리는 그대로 쓰는 것을 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지금 여기에는 보면은 우리가 막 태어나서, 그러면은 계절로 보면은 이제 아주 초봄이겠죠. 그때는 어떤가요? 아주 조심스럽게 새싹이 나오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렸을 때 3살까지는 부모님들이 온갖 보호를 다 해서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그 아이가 혹시 감기 들까? 그야말로 마른 자리, 진 자리, 부모님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길러요. 그래서 그 금방 돋은 새싹들이 조금 건강해지면 어때요? 이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하나하나 다 보살펴줘요. 봄입니다. 계절적으로 봄에는 어때요? 봄비는 아주 촉촉하게 와요.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훨씬 따뜻해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청소년기입니다. 인간으로 보면은. 근데 그게 여름이 되면 날씨가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리면 뜨거운 볕이 비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어때요?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해내야 돼요. 내가 견디지 못하면 그건 도태됩니다. 내가 그거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직장에 가서 어떤 선배가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해도 이겨내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그냥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무력증입니다. 모르겠는데요. 너 뭐를 꿈꾸냐? 별로요. 없어요. 너 어떻게 오고 세상을 살래? 그냥 살죠 뭐. 바로 무력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혹시 귀찮아, 에이 귀찮아, 이 말을 내가 하루에 몇 번쯤 하고 있는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뭐 좀 귀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이가 귀찮으면, 젊고 한참 활기찰 때 귀찮다고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와 같이 하늘의 도를 인간의 도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쓰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를 쓰는 방법이에요. 아, 내가 지금, 나는 봄철이야. 난 지금 여름철이야. 내가 지금 가을에 결실할 때야. 이와 같이 스스로를,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요. 그래서 논어에서 이야기할 때, 이건 안현이 공자님에게 물은 말입니다. 공자님에게 인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극기복례가 인이다. 극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욕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내가 저거 미우면 미웁다고 욕하고, 아니면 요즘 뭐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밉다고 그래서 그냥 가서 위해를 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누르고 자제하고, 인간으로서는 그래야죠. 내가 밉다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게 모든 게 극기입니다. 내가 때로는 공부해야 되는데 졸려. 또 때로는 내가 귀찮은 데 가서 집안일 해야 돼. 이것도 다 극기에 해당되는 일이죠. 이것을 하되, 아까 우리가 모든 것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천리지 젊으니요 인사즉칙이에요. 하늘의 운행의 법칙을 사람이 살아가는 일의 원칙으로 삼는 게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천지도를 써야 된다. 이게 바로 예예요.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나 자신의 인욕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하여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밖으로 쓸 때는 예로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로서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지도를 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분지지리해라고 그랬어요. 땅의 이로움을 어때요? 분해야 된다. 그럼 땅의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조그만합니다. 저 여행을 좋아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 여행을 해보면 어느 곳은요,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를 갔었는데, 인도에 여행을 하는데 정말로 황폐한 땅이에요. 그 끝도 안 보이는 땅에, 끝도 안 보이는 그 땅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그곳에 사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기 강원도, 제주도, 이 조그마한 땅도 지역마다 온도나 습도나 아니면 뭐 날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주에서 광주 사이에 장성이라고 하는 갈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광주에 강의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러 다녔었는데, 광주 갈제를, 고창을 지나서 광주 갈제를 딱 지나면 온도가 3, 4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체감 온도가. 그렇게 그쪽은 따뜻해요. 그래서 봄이면 매화꽃이 훨씬 한 일주일 정도 먼저 핍니다. 그쪽은. 단 산맥 하나를 두고 그렇게 날씨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의 특성에 맞게 삶을 영위해 가지요.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산촌에 맞게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찌할 것 같으세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땅의 이로움을 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예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뭐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아주 귀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유태인의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유태인의 부모들은 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요,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을 한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냐면,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내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유태인의 부모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할 때, 내 아이는 돈 버는 걸 좋아합니다. 내 아이는 아주 장난기를 좋아합니다. 내 아이는 놀이를 아주 잘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관찰했던 이것들을 선생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돈 뭐 장사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학생으로 하여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그 학생이 하는 대답을, 그래,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넌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을 잘하는 학생이면 선생님이 알고 있어. 부모님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을, 주변의 친구들을 아주 즐겁게 해줘요. 그러면 아주 칭찬을, 넌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하고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멋진 교육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공부 잘해라 할 일이 아니라 내 자식이 정말로 무엇을 꿈꾸고 있으며 무엇을 잘하는지를 이와 같이 학교와 연계해서 그거를 길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질이라고 하는 것이, 분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들도 각자가 다 그에 맞는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모두가 이와 같이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죠. 다 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에 알맞게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도와 지도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지질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하늘의 도를 내가 쓸 수 있어야 되고 땅의 이로움을 내가 나누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 나가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근신조령해야 돼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삼가할 근자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내가 이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함부로 쓰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나라고 하는 내 몸뚱이는 내가 그냥 지금 물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이와 같이 몸가짐을 항상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키웠듯이 내 스스로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면 어때요? 내 주변의 친구들도 다 귀해요. 그 친구들도 다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이 신중하게 하게 되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멀어지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부끄러운 짓 하고도 부끄러움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짓을 안 하게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근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게 주어진 낭비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을 존잘하게 쓰고 꼭 필요한 데 쓰고 함부로 내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하다못해 물, 전기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천도와 지도를 그야말로 잘 쓰는 것이 되고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그야말로 가장 빛나게 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하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양부모하는 것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근데 봉양이 그냥 먹을 거 주는 게 봉양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존경하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인들의 효이다. 이것이 바로 서인들의 효이다 하고 효경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를 하는 방법을 저절로 몸에서 배워야 된다. 몸에서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효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인들, 우리 보통 사람들의 효의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참 많은 염려들을 해요. 또 우리 주변에 뉴스만 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개탄해 마지 않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냐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예요. 내가 그야말로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것을 앓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내가 정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게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스스로 느끼질 않아. 아까 부끄러움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내가 부끄럽다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병원이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사랑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걸 숨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작은 것도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은 뭐예요? 관찰은 사랑이에요. 배려고. 얼마 전에 제가 저하고 같이 인연을 맺고 있는 저한테 공부하러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60 정도 되셨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그분의 변화를 빨리 알죠. 어느 때부턴가 약간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60대 초반이었는데. 뭐냐면 글씨를 쓰면서 공간을 정확하게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쓰는 거 보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상태를. 어떤 때 보면 획을 하나씩 빼놓고 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앞뒤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치매가 오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자제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빨리 가서 검사를 좀 해봐라.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된 거예요. 60대 초반에. 우리 60대 초반뿐만 아니라 30대, 40대도 치매 환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거랍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건 누구예요?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일찍부터 치료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분에게 심리치료를 했었어요. 이 서예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병원 치료도 받고 그래서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효도라고 하는 건 끝과 시작이 없습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과 시작,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내가 어렸을 때 효도하고 내가 어른이 됐으니까 효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끝과 시작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환불급자 미지유연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효도할 수 없어.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난 효도를 할 수 없어.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미지유연이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나에 맞게 하는 게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내는데 무슨 신분이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지금 뭐 어디에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효를 내가 하지 못할까? 내가 효도 도리를 다 하지 못할까 근심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마음만 내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퇴계 선생님 하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저 퇴계 선생님에 대해서요. 그렇게 뛰어난 학자이신데 퇴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진정한 효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배로 여기는 것이다. 근데 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께서 이제 좀 연세가 드셨을 때 본 부인이 돌아가시고 부인을 얻으셨는데 이분이 조금 성격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성격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면 조금 모자라는 듯한 이런 분이셨나 봅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시아버지께 그렇게 효도를 다했답니다. 시아버지께 그렇게 효를 다해서 시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제사를 모실 거 아니에요. 제사를 모시려고 하는데 이분이 며느님이 평소에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것처럼 오셔가지고 음식도 간도 보고 제상을 차려놨는데 이랬답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어떠세요? 그 예법으로 치면은 그야말로 큰일 날 노릇이죠.
더군다나 퇴계 선생님 같은 대학자 집안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집안 어른들이 이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퇴계 선생님께 저 말리라고 그랬답니다. 퇴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마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저 며느리 그리고 뭐 좀 저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대학자시다.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예라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예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아버님이 생각할 때 그 며느님이 와서 좀 음식 맛 좀 봤거니 그게 뭐 대수겠어요. 사랑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얘기 제1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효를 근본으로 한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근본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효를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것을 우리는 봉양한다.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부모님을 봉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양은 가히 누구나 다 마음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부모님의 뭐 옷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심히 내면 할 수 있어.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 지금 사회에요. 부모님이 살아오시던 사회와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걸어가는 자제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컴퓨터에 뭐 얘기하면서 엄마가 야 그게 뭐야? 하고 물으면 엄마가 뭐 하세요? 또 내가 전공하고 있는 영역이 새로운 학문이야. 새로운 학문이면 어머니는 당연히 모르죠. 아버지는 당연히 몰라요. 아버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봉양은 가히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로 마음을 내서 공경은 가히 할 수 있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또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마음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편안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효는 어때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죠. 아까 제가 퇴계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편안하게 하는 것은 또 마음을 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하는 일은. 그러는데 내가 내 생을 마칠 때까지 하는 일. 우리가 마침 졸자입니다. 저기서는.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하는 일은 어때요? 쉽지 않겠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생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신행기신하라는 말이에요. 그 몸을 삼가히 해서 행동을 해서.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 나이에도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지 한참 되셨지만 전 누구누구의 자식입니다. 누구누구의 손녀고 이와 같이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몸을 항상 삼가해서 행동한다면 그래야만이 어때요? 내 부모님에게 불유 부모 악명이에요. 부모님에게 아이고 그 자식 그거 누집 자식인데 이 소리 안 듣게 한다는 거죠. 이게 효예요.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내는 일이지만 마음을 내는 일을 한결같이 끝까지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에 이와 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유체를 내가 움직이는 건 내가 행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 몸을 쓰고 하는 건 내가 쓰고 있어요. 그것을 쓰는데 부모님이 주신 것을 쓰는데 어찌 감히 공경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쉽지 않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거처하면서 거처는 여러 군 의미가 있겠죠. 내가 집안에만 거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아야만 이 말입니다. 함부로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이 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조심하고 삼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효가 아니다. 또 내가 군주를 섬기되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이고 이렇습니다만은 다 개념은 똑같으니까요. 내가 직장에서 어른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나아갔어요.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직위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직위에 나가서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효가 아니다. 벗과 더불어서 내가 신의롭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효가 아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용맹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효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섯 가지를 불수한다면 그거를 내가 정말 엄중하게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 화가 어디에 미쳐요? 어버이에게 미쳐요. 저 누집 자식인데 누구가 저렇게 자식 교육을 저렇게 시켰을까?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재앙이 부모님에게 미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어때요? 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드러워서 털처럼 부드럽지만 또 결코 가볍지 않죠. 또 내가 한순간도 내 마음속에서 부담스럽게 느끼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이 마음을 꼭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효라고 하는 것은 최고 인간학이다. 그 최고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바로 뭐예요? 내 단순한 나의 행위인데 나의 행위를 넘어가지고 하늘을 감응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늘과 만나는 통로예요, 이거는.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효경의 감응장에서 보면 효야말로 신명에 통하는 길이다. 신과 하나 되는 조화로워지는 길이다. 이게 바로 효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잠시 마음 내는 일이지만 이와 같이 하늘까지 감동하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정여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기 성종조의 효자로서 이와 같이 대단한 이름을 크게 떨쳤던 정여창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저분은 함길도에 무관을 지냈던 정유굴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시은한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홀 어머니가 저 정여창이 아들을 그야말로 홀 어머니 밑에 성장을 했어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길렀습니다. 근데 아주 그 김종직 선생한테 학문을 배웠는데 아주 머리도 뛰어나고 아주 대단한 그렇게 기계도 있었고 그랬던 분입니다. 정여창이라고 하는 분이. 근데 술을 좋아했어요. 평소에 술을 좋아하니까 젊었을 때 술을 좋아해서 하루는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술을 먹다 보니까 술자리가 늦어졌어요. 늦어져가지고 밤새워 술을 마신 거야.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술자리가 파하고 집에를 돌아왔어요. 집에를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애야 이제야 오냐. 어머니는 한결같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윗목에
밥상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 밥상보가 딱 덮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밤부터 식사를 안 하시고 아들이 오면 같이 식사하려고 그 상을 그대로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오면 따뜻하게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드시려고. 어젯밤부터 이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식사도 안 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정여창이가 내가 술을 좋아해서 내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느라고 저렇게 밤을 새우게 했구나 해서 그 순간 그로부터 술을 끊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술을 한 잔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주고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했습니다. 정여창이가. 그리고 나서 효자로서 이제 표창이 되고 그래서 성종이 술을 하사주를 내린 겁니다. 이 신하가 아주 훌륭하게 큰 일을 하고 나면은 임금이 술을 잔을 이렇게 직접 따라서 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술입니까 이게. 근데 정여창이가 임금께 성종에게 제가 이 술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연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정여창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는 잘하다가 보면 많은 일상에서 좋지 않은 습관도 있어요. 습관도 있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와 같이 그 순간 술을 딱 끊을 수 있었던 용기와 임금이 내려주는 그 귀한 그 영광스러운 술잔을 내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거를 사양할 수 있는 용기, 그건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정여창이라고 하는 분의 고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직접 흥선대원군이 충효절이라고 하는 현판 글씨를 직접 써가지고 여기에 지금 흥선대원군이 쓴 충효절이라고 하는 현판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5개의 정려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나라에서 이와 같이 이 효를 기리고 많은 사람들이 효를 본받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지만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효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키우는 것이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때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로부터 나라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이 효를 근간으로 해서 가르친 겁니다. 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고자 했었고 인의예지 중에 가장 중요시 인의예지를 발현하는 덕을 쓰는 가장 근본으로 효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가족끼리 효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요, 배려요, 관심입니다.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내면 되는 것이지만 이 마음은 내가 내 의지로서 꺼내서 써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효의 가치와 또 효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 일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강좌를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효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한결같이 내는 일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효라고 하는 단초를 통해서 효라고 하는 그 따뜻함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의로 다 말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효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관심,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되새겨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